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정희의 고함이 거실을 찢었다. 정희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말끝을 채기도 전에 정희는 거실 바닥에 있던 더러운 걸레를 집어들었다. 늙은이가 눈치 없이 또 어질러 놓고. 그녀는 걸레를 뒤집어 내 뺨을 향해 세게 내리쳤다. 축축하고 찬 걸레가 얼굴에 붙는 순간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자리야. 바닥이나 닦고 조용히 살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제발.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조용히 안 하면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다치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걸레보다 더 세게 내 뺨을 후려친 말이었다. 문가에서 지켜보던 아들 민석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나를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나는 걸레에서 묻어난 물기를 훔치며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오늘 보여준 진짜 얼굴, 나도 잊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내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들려오는 울림은 분명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걸레의 냄새가 아직도 얼굴에 남아있는 채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지금은 그 통증보다 정희의 표정이 더 아프게 남았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자 문가에 서 있던 아들 민석이 눈을 피한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말을 좀 조심하시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은 나를 두 번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석아, 내가 방금 본 거, 그게 다인데 어떻게 내 잘못이 되니?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돌린 채 작게 한숨만 내쉬었다. 정희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집안 분위기 좀 맞춰줘요. 나도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내가 그렇게도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내가 맞는 모습을 보고도 그저 분위기 맞추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문득 정희가 신혼 때 보였던 미묘한 눈빛들이 떠올랐다. 다정한 말투 뒤에 늘 도사리던 차가운 기운, 아무도 모르게 던지던 독한 말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갑자기 착해지던 모습, 그땐 그냥 시댁 식구에게 예의 차리는 건가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오늘 같은 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주방 창문을 천천히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식초 냄새와 묵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평범한 냄새인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더 무거워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걸까?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집안의 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무거움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압박감 속에서 차갑고 조용한 의문이 하나 떠올랐다. 정희가 왜 내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구는 걸까? 왜 이 집에서 나를 완전히 밀어내려 하는 걸까? 나에게서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의문은 거슬리는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가시 같은 의문이 곧 큰 진실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나는 창문을 닫으며 내 손등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그 손이 평생 가족을 지탱해온 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다시 날 지켜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래, 차근차근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내 안에 어둡던 구석이 조금은 빛을 얻는 것 같았다. 정희는 여전히 방 안에서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어디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지만 그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 말투가 어딘가 너무 익숙했다. 늘 두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특유의 겉은 다정하고 속은 차가운 그런 목소리. 나는 아직도 뺨이 얼얼했다. 손끝으로 쓸어내자 차가운 걸레의 냄새가 다시 떠올라 속이 울컥했다. 그리고 눈을 돌리자마자 내 심장을 계속 아프게 하는 장면이 보였다.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쪽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만 아래로 떨군 채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민석아.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속엔 애써 피하려는 마음과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아까 일은 어머니가 조금만 조심하시면 정희도 이러지 않을 텐데요. 그 말이 또다시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조심을 못해서 그랬다는 거니?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가슴 안에서 뭔가가 또 하나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은 이해하려 하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민석은 이해가 아니라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나는 빠져 있었다. 정희가 방에서 나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아까 어머니가 또 소리 질렀다면서? 어머니 성격으로는 이 집 살림 힘들어. 그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달랐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 순간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말했다. 정희야. 그 말은 내가. 정희는 갑자기 나를 끊었다. 어머니, 말씀 좀 조용히 하세요. 오빠도 피곤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 내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다. 그때 문득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민석이 정의 손을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좀 천천히 하자. 어머니도 나름 힘드실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말이었다.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계획. 그 단어가 내 가슴에 깊게 박혔다. 도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 나를 향한 이 냉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확신했다. 오늘의 걸레 따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희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방금 전의 차가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석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달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밥 먹었어? 피곤하지?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투, 나를 향한 태도와 민석을 향한 태도가 너무도 다르게 갈리는 모습에 나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정희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니, 제발 좀 표정 관리해요. 손님 오는데 분위기 흐리게 하지 말고. 나는 순간 멈칫했다. 손님? 누가 오니? 정희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내 친구들이 와요.
어머니랑 굳이 얼굴 마주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조차 그게 좋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내가 이 집에 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 가족이라면서 손님에게 내 존재를 숨기려 하는 모습.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니?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까요? 네. 그래요. 부끄러워요. 나 친구들 앞에서 이런 집안 분위기 보여주기 싫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숨이 끝까지 채워지기 전에 정희는 더 독한 말을 던졌다.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옷 좀 바꿔 입어요. 이런 누런 가디건 같은 거 말고 딱 봐도 냄새나 보이니까. 그 말은 내 옷보다 내 존재를 비하하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내 눈앞이 잠시 흔들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빛이 그 순간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정희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방에서 티 안 나게 지내면 돼요. 그게 서로 편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벽에 떠밀린 것처럼 몸이 흔들렸다. 거실 바닥에 닿는 햇빛, 냄새 섞인 공기, 정희의 말투, 민석의 침묵.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너는 내 아내가 하는 말을 정말 다 맞다고 생각하니?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없이 말했다. 어머니, 그냥 맞춰 좀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은 내가 알던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놓아버렸다는 것을.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은 순종의 말이 아니었다. 조용한 반항의 시작이었다. 정희와 민석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갑자기 비어있는 창고처럼 적막하고 싸늘해졌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지만 그 빛이 이 집 어디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부엌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순간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했을까? 말은 작게 나왔지만 내 가슴에서는 큰 울림처럼 흔들렸다. 한숨을 내쉬자 바람 대신 뜨겁고 쓴 공기가 나왔다. 마치 오래된 방 안에 갇혀있던 먼지처럼 내 감정이 흩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가만히 손등을 보았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삶을 버티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밤새 일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았던 손이었다. 그런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정희야,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다. 말을 하다가 목이 잠겨버렸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은 오래 참아왔던 탓인지 한 방울이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무너진 것처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바닥 안이 금세 젖어들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외로웠던 걸까? 조용히 흘러나온 그 말은
이 집에서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칼처럼 꽂혔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걸레 냄새, 밥 짓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부엌 공기, 싱크대 밑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기운. 평범한 냄새인데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릎을 모으고 허리를 숙인 채 작은 숨을 반복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자존심도, 기대도, 희망도 바닥에서 떨어진 조각처럼 내 안에서 부서졌다. 하지만 그 바닥에 닿아 있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힘이 하나 느껴졌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힘,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힘. 바닥을 치면 사람은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 나는 눈물로 젖은 손바닥을 천천히 닦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끝은 아니야.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건 다짐이었다. 눈물을 닦고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식탁 위에 놓아둔 내 휴대전화가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손등으로 남은 눈물을 훔친 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김순자님 맞으신가요? 저는 병원 사회복지팀 직원입니다.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병원이요?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확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김순자님 명의로 입원비 보증과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제가 계속 보류되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의자를 꽉 잡았다. 제가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보증인으로 등록된 분은 며느리분 윤정희 씨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내 며느리, 방금 나를 밀어붙이던 그 사람, 그녀가 내 이름으로 병원 서류를 썼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순자님께서 최근 기억이 흐려지고 서류 처리가 어려워 대신 맡아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한 번에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봤다. 방금 전까지 따뜻해 보였던 햇빛이 이제는 너무 눈부셔 차갑게 느껴졌다. 저 기억 멀쩡합니다. 그런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직원은 약간 놀란 듯 말했다. 그렇다면 진료 기록과 보증 페이퍼 그 전체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직접 병원으로 내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 몸속의 떨림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셨어요? 그것은 평소와 같은 다정한 말투였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다른 걸 느꼈다. 숨기려는 기척, 들킬까 하는 불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의 흔들림.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다. 정희야.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너,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정희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또 오해하시네.
제가 왜 어머니 이름을 써요? 요즘 자꾸 기억도 헛갈리시면서 그 말투, 그 말버릇, 그 거짓된 다정함,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게 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잊은 게 아니라 잊었다고 꾸미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제 내가 직접 찾을 거다. 그 순간 바닥까지 내려앉았던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왔던 전화가 머릿속을 계속 울렸다. 정희의 말투, 그 순간의 표정, 그리고 내 이름으로 쓰였다는 서류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희는 외출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간 틈을 노려 거실 테이블에 놓인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봉투 속에서 낯선 문서 여러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입원 보증 연장, 재입원 사유 확인, 보호자 대리 처리 신청서, 그 아래 더 이상한 서류가 한 장 더 있었다. 시설 입소 동의서. 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저 문서의 이름란에는 분명하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누군가 흘린 듯한 글씨로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글씨체가 아니었다. 이건 날 보내려는 거였구나. 입이 말라 침도 삼키기 힘들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석이 서 있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는 나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거 왜 보세요? 민석아, 이게 뭐니? 이게 너희가 말하던 계획이니? 민석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정희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돌봄? 이게 돌봄이니? 내 이름으로 이런 서류를 쓰는 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그의 답이었다. 그 침묵은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들아, 너는 내 편일 줄 알았다. 민석은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챙기기엔. 그 말이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그 순간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만 내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거 왜 들고 계세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지만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다. 정희야, 이 서류 너 내 서명을 대신 넣은 거니? 정희는 짧게 내뱉듯 말했다. 어머니 기억도 헷갈리시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린 거지.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말, 그 뻔뻔함, 그 침착함. 그러나 그 순간 더 큰 충격은 정희의 말투가 아니었다. 정희의 가방이 움직이면서 무언가 떨어졌다. 탁! 작은 메모장 한 권이었다. 나는 허리가 굽은 채 그 메모장을 집어들었다. 펼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번졌다. 그 안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집문서 이전, 시설 입소일 조정, 사후 처리, 남편 계좌 정리, 보험금 정리, 이후 내 명의로 통합. 그 아래 굵게 표시된 글씨, 계획대로 진행 중. 나는 그 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고통을 느꼈다. 너희는 내가 죽은 뒤까지 내 삶을 가져갈 생각을 했구나. 난 살아있는데 내가 없어진 뒤의 계획이 벌써 정해져 있었구나. 정희는 황급히 다가와 메모장을 빼앗으려 했다. 어머니, 그거
하지만 나는 메모장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정희야, 이게 너의 진짜 얼굴이구나. 정희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당황이 스쳤다. 그 차가운 얼굴에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너희가 뭘 꾸미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았다. 이 순간 내 삶의 그림자는 가장 깊었지만 그만큼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힘도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가방에서 떨어졌던 그 메모장을 손에 쥔 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정희와 민석은 내 표정을 살피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 따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평소엔 차마 꺼내볼 용기가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 속에서 한 장의 문서가 손에 잡혔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 사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가 살던 이 집이 내 단독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남편은 내가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문서로 정리해 두었던 것이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이 눈물은 서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다시 느껴져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종이를 잡은 손끝에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닿는 듯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처럼 취급받고 어디론가 밀려날까봐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그 마음이 내 가슴 깊숙한 곳을 따스하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 정희의 메모장에 적혀있던 말들이 머리를 스치듯 떠올랐다. 집문서 이전, 시설 입소일 조정, 사후 처리, 보험금 정리. 그 글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절망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래, 나한테도 힘이 있구나. 나는 아주 천천히 유언장을 정성스럽게 접었다. 마치 남편이 내 손을 잡아 힘을 주는 것처럼 가슴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울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나를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 보여줄 시간이 온 것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힘든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눈 하나가 보였다. 살아온 시간 덕분에 지지 않는 누군가의 눈.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정희야,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방 안의 창을 활짝 여는 것처럼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유언장을 손에 쥔 채 나는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내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정희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남편이 남긴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지. 그 말은
내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목소리였다. 점심 이후 정희는 잠시 외출했고 민석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집안은 드물게 조용해졌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그동안 들었던 말과 겪었던 모욕, 정희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쓴 것, 민석의 침묵,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이 모든 것을 날짜는 모르지만 순서대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글씨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제 내 삶을 남이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수첩에 글자를 새길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저녁이 되기 전 나는 남편의 유언장 사본과 병원에서 받은 안내 메시지를 가방에 곱게 넣었다.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가만히 눌러 정리하고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가방이 가볍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내 삶을 뒤집을 힘이 들어 있었다. 문득 창밖 하늘을 보니 노을빛이 퍼지며 부드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덕분인지 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신발을 꺼냈다. 오래된 신발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집을 나서며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정희와 민석이 대답하지 않는 건 이 집에서 너무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다. 그들의 침묵이 이제는 내게 상처가 아니라 방해가 되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버스를 타고 동사무소 근처에 도착했다. 어둡지 않은 저녁 햇빛이 내 옆 얼굴을 비췄다. 동사무소 직원은 내가 집문서 사본과 신분증을 내밀자 친절하게 확인해 주었다. 김순자님 명의가 맞습니다. 단독 소유이시고 이전된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내 손을 잡아주는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민석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둘 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나를 무시하는 그 방심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정희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말도 없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바람 쐬고 왔어. 생각할 것도 많고.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요. 그런 게 어울리죠. 그 말이 이 집의 마지막 여유라는 걸 그녀는 몰랐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희야, 내가 만든 판 위에서 이제 내가 움직일 시간이다. 앞으로의 복수는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내 손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스치며 오늘 하루를 씻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가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남편이 남긴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종이는 오래되어 조금 누렇게 빛났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서는구나. 그 말을 하자 가슴이 조금 벅차올랐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슬픔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정희와 민석의 차가운 말, 내 얼굴을 내리치던 걸레, 방 밖에서 들리던 무시의 기척들, 그 모든 순간이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삶은 이제 내가 지키는 거다. 달빛에 비친 내 얼굴은 언제보다 단단했고 또 언제보다 편안해 보였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정의가 꾸며둔 계획은 내가 가진 진실 하나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남편이 남긴 마음과 함께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속삭였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처럼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당신의 삶도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버티면 분명히 다시 숨 쉴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말을 마치며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고요함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싶네요. 늘 고맙습니다. 나는 스탠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